미국 인디언 부족은 포로로 잡힌 백인 여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북미에 웅장하면서도 피비린내 나는 식민 역사에서 유럽 이민자와 인디언 부족 간의 갈등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주요 이슈였으며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양측이 땅과 자원을 놓고 벌이는 격렬한 투쟁에서 포로를 잡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 백인 여성이 인디언 부족에 사로잡히는 특별한 경험은 복잡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문학과 영화, 텔레비전 작품의 해석을 통해 신비의 베일에 쌓이고 심지어 과장되기도 합니다. 인디언 부족, 다문화주의 하에서 다양성의 차이. 우선, 인디언 부족은 결코 동질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미 대륙은 한때 500개가 넘는 다양한 부족이 살고 있었으며 각 부족은 고유한 언어, 문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동부의 이로쿼이족 연맹은 여성이 비교적 높은 지위를 누렸던 모계 사회제도를 실천했습니다. 평원의 수족은 가부장적이었고 생존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사냥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남서부의 아파치족은 유목민 생활과 약탈에 능숙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적 패턴은 수감자들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체로키족이나 이로쿼이족과 같은 동부 삼림지대의 부족들은 종종 포로를 자기들의 공동체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부족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인구를 보충해야 합니다. 코만치족과 같은 평원 부족은 포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거나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백인 여성 포로들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느 부족의 포로로 잡혔는지, 그리고 그 부족의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양과 통합, 낯선 사람에서 가족으로. 많은 인디언 부족, 특히 동부 산림 지대에 사는 부족에는 포로를 부족에 입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뒤에는 실질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힘이 더 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백인 여성과 어린이는 새로운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의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된 여성 포로들은 대개 가족에 속하게 되어 그 가족의 딸이나 자매가 됩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 관습, 습관을 배워야 하며 작물 심기, 요리, 직조와 같은 일상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거나 심지어 이전 삶과 완전히 결별하기도 합니다. 메리 제미슨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예이다. 1758년, 그녀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그녀는 세네카 부족에 의해 고향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세네카는 그녀를 오빠를 잃은 두 자매에게 입양시키고 그녀에게 데게와누스라는 새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두 개의 폭포를 뜻한다. 메리는 세네카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농장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나중에 델라웨어 남자와 세네카 남자와 결혼하여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부족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백인들이 그녀를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서 다시 돌아가면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니스 윌리엄스를 들 수 있습니다. 1704년, 그녀는 7살의 나이로 모호크족에게 잡혔고 이후 입양되어 카넨스테나위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모호크족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족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유니스는 떠나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영어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모호크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입양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포로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항상 원래 집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입양된다는 것은 적어도 부족이 그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관계, 복잡한 감정으로 엮인 유대감. 백인 여성 포로가 인디언 남성과 결혼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형성은 때로는 양측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지만 때로는 강제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신시아 앤 파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836년 9살의 나이에 그녀는 코만치족에게 텍사스 정착촌에서 납치되었고 나두아, 찾은 자라는 뜻, 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코만치 족장 페타노코나와 결혼하여 3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이 유명한 쿠아나 파커였습니다. 신시아는 코만치족의 지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1860년 텍사스 레인저스에 의해 구출되었을 때 그녀는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도 잊어버리고 여러 번 부족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딸의 죽음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우울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 생활이 이렇게 화목한 것은 아니다. 일부 여성 포로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했는데 이는 부족을 통제하거나 출산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시아와 함께 체포된 레이첼 플러머는 매우 비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코만치족에서는 그녀는 노예로 이용되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망가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인디언 부족의 결혼 개념은 유럽인들의 결혼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많은 부족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결혼은 순수한 감정적 기반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고려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성 포로들은 이런 차이에 적응해야 하며 어떤 여성들은 그 차이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반면 다른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만 견뎌낼 수 있다. 노동과 노예제도, 노동은 흔한 일이다. 일부 부족에서는 포로를 노동력으로 사용했는데 특히 사회적 노동 분업이 더 명확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노예 개념과 유럽의 노예 제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체로키족에서는 여성 포로들에게 옥수수나 콩 등의 작물을 심는 농업 노동이나 집안일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계약 노동자와 비슷했으며 예에 바르게 처신하거나 부족과 결혼하면 지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남서부의 나바호족 역시 포로를 목축이나 직조 등의 노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점차 부족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틀린기 쪽과 같은 북서부 해안의 부족들은 더 공식화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적대적인 부족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었고 사고 팔리고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삶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에서는 백인 여성 포로가 드물었습니다. 백인 여성 수감자들에게는 진통을 시작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거나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여 부족 내에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몸값과 교환, 죄수들은 협상의 대상이 된다. 포로들은 종종 인디언 부족과 백인 사이의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족들은 때때로 습격을 감행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붙잡은 다음 반대편에서 물건으로 몸값을 지불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코만치족은 이런 면에서 특히 뛰어났다.
그들은 멕시코와 텍사스 정착촌을 자주 습격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포로로 잡아 말이나 총 또는 다른 포로와 교환하려고 기다렸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부족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북동부의 이로쿼이족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 식민지 주민과 협상할 때 포로들은 평화협정이나 물자를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수단이었습니다. 백인 여성 포로의 경우 가족들이 높은 몸값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포로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부족 측에서 포로들을 잡아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부족은 그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포로들의 운명이 외부 환경과 부족의 전략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진정한 모습, 단순한 고정관념을 넘어 인디언들이 백인 여성을 포로로 잡는 장면이 나오면 많은 사람은 영화 속 장면, 즉 야만인들이 무고한 여성을 학대하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19세기 소설과 그 이후의 서부극에서는 인디언을 잔인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포로들은 회고록에서 자신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 부족 생활에 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리 제미스는 세네카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아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인들이 인디언을 잡는 일도 드물지 않았으며 그들은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누가 더 고귀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문화적 충돌의 결과이며 양측 모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이 백인 여성 포로를 대하는 방식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입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일하거나 거래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부족 문화, 전쟁 배경, 개인적 경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메리, 신시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역사적 시기의 따뜻한 면과 잔혹한 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복원하는 목적은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릴 때에만 우리는 역사에 대한 더욱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